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현대문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인칭 대명사라 하면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말을 일컬었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는 크게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구분했는데 1인칭의 경우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말, 2인칭은 청자, 3인칭은 제3의 인물을 일컫는다고 했죠. 자, 1인칭과 2인칭은 단수 표현과 복수 표현이 있어요. 단수는 하나, 복수는 둘 이상을 일컫는 말이고 이 둘에는 높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우선 1인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인칭의 높임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산말이면서 단수 표현인 1인칭은 나입니다. 자, 그럼 나에다가 높임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 높여주려면 화자는 본인을 낮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겸산말이라고도 불러요. 나의 겸산말은 저입니다. 그리고 나와 저의 각각의 복수 표현은 나의 경우 우리, 그리고 저의 경우 저희가 되겠죠. 자, 너의 예산말이면서 단수 표현, 2인칭의 예산말이면서 단수 표현은 너입니다. 너의 높임 표현은 뭘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높여줄 때, 즉 청재를 높여줄 때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만은 자네, 그대, 당신이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버젓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복수 표현으로 너의 경우는 너희, 자네, 그대, 당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3인칭은 좀 다릅니다. 3인칭은 화자와 청자 대화 사이에서 그 제3의 인물이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집니다. 우선 화자와 가까이 있을 때는 얘가 됩니다. 그리고 청자에게 가까이 있을 때는 걔가 되는 거고요. 이 둘로부터 모두 멀리 있으면 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쟤 각각 이의, 그의, 저의 준말이라고 했고요. 높여주는 경우에는 에 대신에 분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분, 그분, 저분 혹은 이도 쓸 수 있어요. 이, 그이, 저이 같은 말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았죠. 부정칭, 미지칭, 재기칭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미지칭은 알지 못하는 대상, 누구입니다. 누구. 그렇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라는 말을 쓰고요. 부정칭은 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나 오세요 할 때 아무, 혹은 누구도 부정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 그리고 재귀칭 중요하게 이야기했었는데요. 3인칭 유정명사의 경우 주어를 다시 한번 그 문장 내에서 언급할 때 그 일반 명사를 사용하기보다는 재귀칭 대명사, 저, 자기, 당신, 저희 같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 공부했던 것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어떤 대명사들이 있을지 오늘 살펴보죠. 대명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인칭 대명사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칭 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이후에 지시 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칭 대명사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불이국어 173쪽에는 대명사 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서요. 오늘은 여러분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국어 공책에 공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인칭 대명사를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칭 대명사인 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너, 저까지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나, 너, 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에 주격조사 가를 붙이게 되면 나가, 너가, 저가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네가, 제가가 됩니다. 자, 즉 나, 너, 저가 각각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형태라고 부릅니다. 자, 나와 내는 그러니까 이 형태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형태에는 종류가 의문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었죠. 자, 가라고 하는 주격조사에서만 이러한 이 형태가 나타나므로 내, 쟤는 나, 너, 저의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자면 내, 제 형태가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유는 중세국어에 주격조사가 이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대명사에 주격조사를 붙이려면 뒤에 모음이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특징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면 나, 너, 저 이 대명사는 내, 쟤의 형태가 된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자, 이어서 나, 너, 저를 한 번 더 볼게요. 나, 너, 저 뒤에 관형격 조사 의를 붙여볼게요. 나의 고향, 너의 고향, 저의 고향. 자,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는 다른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나의 고향이 아니라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내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고향도 되고요. 제 고향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면 나의, 너의, 저희는요. 이처럼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하면 내, 제 형태로 축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1인칭 대명사에서 복수 표현의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화자의 가족을 소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1인칭 대명사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해서의 우리는 화자만 지칭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청자까지 포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경우 화자 자신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지만 청자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높임 표현인 그러니까 겸손한 표현이죠. 저희의 경우 저희나라 저희반처럼 쓸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저희의 경우 저희나라라고 했을 때는 청자의 나라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를 포함시킨 말이 될 테고요. 저희반 하면은 자신들의 반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화자의 반.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저희나라라는 말이 가능한 말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문이라는 거 많은 친구들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표현이에요. 즉 말하는 사람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는 낮춰줄 수 있지만 청자는 높여줘야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자와 청자를 모두 낮춰버리는 저희라면 이것은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반은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 저희 반이요 하는 것보다는 우리 반이요 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요. 정리하면 우리는 청자를 포함시켜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청자를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저희는 낮춤말이기 때문에 청자를 포함시켜서 낮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대명사 일반의 특징을 좀 볼 건데요. 자, 멋진 구분 전혀 문제 없는 문장 같습니다. 앞에 대명사는 역시 체언이기 때문에 앞에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새 그분, 이 새는 관형사죠. 새 신발 할 때 썼던 그 말입니다. 관형사인데 새라고 하는 말이 붙었더니 멋진 그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관형사가 붙은 그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대명사는 관형사의 꾸밈을 받지 못한다. 체언이지만 대명사의 꾸밈에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관형사를 제외한 관형어의 꾸밈은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멋지는 원래 멋지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관형사형어미 니은이 붙어서 사용되고 있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나의 그분이라고 한다면 나라고 한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서 관형어로 쓰인다면 나의 그분도 사실 비문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냥 관형사 새, 헌, 옛 이런 말들은 뒤에 대명사와 결합에 제약이 있다. 대명사를 꾸미는데 제약이 있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개를 보고 좀 더 볼게요. 자, 나는 개가 좋아 라고 A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B가 말합니다. 영수? 그러자 A가 다시 대답합니다. 아니, 철수.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명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즉 맥락, 환경에 따라서 지시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상황 지시성이라고 부르고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시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요. 지시 대상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칭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시대명사를 살펴볼 건데요. 불이국어 173쪽에 여전히 나와 있어요. 지시대명사는 지시, demonstrate pronoun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의를 내리자면 사물,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인칭대명사가 사람의 이름을 대신 쓰는 말이었다면 지시대명사는 사물, 장소의 이름인 겁니다. 자, 지시대명사는 그래서 나누면 사물 지시대명사와 장소 지시대명사가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 인칭대명사 그 가운데서도 3인칭 대명사에서 사용했던 구분이 여기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기역, 치읓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근칭이죠. 지읒, 치읓은요? 중칭, 원칭,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이 있는데 말했지만 재귀칭은 유정명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지시대명사와 장소지시대명사에서는 빠집니다. 자, 근칭은 화자와 가까운 경우에 사용하는 말이었고요. 중칭은 청자와 가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원칭은 그 둘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 미지칭은 모르는 대상, 그리고 부정칭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사물지시대명사, 장소지시대명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화자, 청자, 대화 상황입니다. 이 볼펜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화자에게 가까이 있다면 볼펜은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청자에게 간다면 그것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것 좀 빌려줄래? 하면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것이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린다면 저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 그것, 저것이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인칭대명사에도 이에, 그에, 저에였듯이 이, 그, 저가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자, 미지칭 같은 경우는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무엇입니다. 그리고 부정칭은 자, 아무거나 가져와 봐. 자, 아무 것이에요. 자, 아무 같은 경우는 인칭대명사에도 사용됐죠. 그 뒤에 것만 붙이면 부정칭, 사물지시대명사의 부정칭이 됩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에서도 누구가 부정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무엇 또한 뭐 예를 들어서 무엇이나 무엇이라도처럼 쓰이면 역시 부정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 이어서 장소지시대명사도 살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 온다. 거기는 어떠니? 했을 때 여기는 화자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근칭이 되는 거고요.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청자가 있는 중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저기 가볼까? 했을 때 멀리를 가리키겠죠? 자, 이것은 원칭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가? 하면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어디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미지칭이 되는 것이고요. 부정칭은 뭐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무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데라도 아무데나 할 때 아무데, 그리고 또는 어디도 사용 가능하죠. 역시 누구, 무엇처럼 어디도 역시 부정칭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장소지시대명사까지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지시표현과 대용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대명사의 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국어 173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로 공책에 정리를 하든 포스트잇에 받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시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식스라고 부르는 표현인데 지시표현은 말 그대로 담화 장면을 구성하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요소를 직접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선생님과 공부했던 대명사는 모두 지시표현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연필이고 이것은 볼펜이야 했을 때 화자, 청자 위치에 따라서 그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시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용표현이 뭐냐? 아나포라고 하는데 대용표현 정의를 내리자면 담화에서 이미 언급된 말 혹은 뒤에서 언급될 수 있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언어를 대신하는 표현을 대용표현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꽃 예쁘던데 그것은 어디에서 샀어? 에서 지금 대명사 그것이 쓰였죠. 근데 이 그것은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지시대명사, 그 사물지시대명사의 일반적인 용법보다는 지난번에 그 꽃을 다시 한번 언급해주면서 사용되는 대명사어입니다. 그래서 대용 표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지시 표현이든 대용 표현이든 이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담화의 응집성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화의 응집성이라 함은 담화 구성 요소들이 형식적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은 아니면 모두가 상황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것들은 그냥 경제적으로 생략하고 대용 표현, 지시 표현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의 특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기출 문제를 보면서 좀 점검을 해보죠. 불구가 181쪽과 182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먼저 화면 멈추어 두고 풀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부터 볼까요? 자,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자, 먼저 기억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라고 했을 때 같은 지시 대상에 이것이란 말과 그것이란 말을 썼어요. 자, 이 말은 하나는 지시 표현, 하나는 대용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즉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이것은 지시 대상이라는 거예요. 즉 지시 표현으로 쓰였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이것 맞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사주셨는데 이것도 아마 화자 그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것 중 하나예요 했을 때 니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상, 말이잖아요. 말로 언급한, 언어로 언급한 대상. 그래서 대용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구나. 그죠?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할아버지가 사주신 책들을 가리키는 것 맞습니다. 3번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주신답니다 했을 때 당신은 3인칭 주어인 할아버지를 다시 받아주는 제귀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귀대명사 선생님이 강조했지만 유정명사, 사람에게는 3인칭에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자, 4번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책을 참 좋아하지 했을 때 선생님이 우리 집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자를 포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 한단다 했을 때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죠. 얘 또한 아까 당신처럼 제기대명사고 3인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으니 잘못된 겁니다. 정답은 5번이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 다 풀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16번 문제. 보기에 담화 상황으로 볼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A.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고 민수가 화가 많이 났더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마 대용 표현일 겁니다. 근데 무엇이 사실이냐고 묻는 것 같아요. 민수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묻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간 사실을 묻는 것 같아요. 아마 전자일 겁니다. 왜냐면 민수가 화가 난 것은 이미 A가 인지하고 있고 그걸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즉 이거 앞에 부분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그것을 대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억은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간단히 표현하고 사용한 대명사입니까? 아니죠. 앞에 있는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라는 것을 간단히 표현하고 사용한 대명사 바로 대용 표현인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2번 니은은 B가 앞서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다. 자기 라고 했는데 자기는 분명 말하고 가져갔다고 그러더라 했는데 주어가 바로 영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영이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어는 존재하긴 존재하는 겁니다. 생략과 아예 없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영이가 주어라고 했을 때 그 영이라고 하는 3인칭 주어를 다시 받아주는 제귀대명사로 역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 나타낸다, 제기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3번 디귿은 아무 나오면 일단 부정칭이에요. 부정칭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맞죠. 자, 리을 누구였는지 기억나 했을 때 본인은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 즉 미지칭입니다. 자, 리을 화자가 지시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서 자, 미지하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자, 마지막 나도 거기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했을 때 거기는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대명사고 그렇기 때문에 얘 또한 지시 표현이라기보다 무슨 표현? 대용 표현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명사의 종류, 대명사에 대해서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의 체험인 수사, 그리고 수사만 공부하기에는 좀 부족해서요. 관형사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이 참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